여러분,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온다면, 그것도 돌아가신 부모님 이름으로요. 믿으시겠어요? 저는 올해 30살입니다. 10살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 후로 20년간 가난하게, 외롭게, 힘들게 살았죠. 편의점 알바, 월세방 전전,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기.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근데 30번째 생일, 정확히 오후 1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적혀 있었어요. 스팸이겠거니 했죠. 근데 정확히 한 달 뒤, 같은 시간에 또 왔어요. 이번엔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30일 후 삭제됩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제목은 박수영의 일기장. 제 엄마 이름이었어요. 20년 전 돌아가신 우리 엄마.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아, 우리가 죽은 건 사고가 아니야. 내게 물려줄 재산은 56억이야. 하지만 조심해. 친척들이 노리고 있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난 20년간 전 속아 살았던 거였습니다. 부모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음모, 제 재산을 가로챈 친척들, 그리고 20년 만에 찾아온 진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쩌면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분명 뭔가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1시 정각, 그 문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오후 1시 정각이었어요. 편의점 도시락 데우면서 휴대폰 보고 있는데 삐빅. 문자 하나가 들어왔죠. 모르는 번호였어요. 070 국번이더라고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뭐야 이게. 또 스팸이겠거니 했죠. 요즘 이상한 문자 얼마나 많이 와요. 그냥 차단하고 삭제했습니다. 그런데요. 딱 한 달 뒤, 다시 오후 1시 정각. 똑같은 번호에서 또 문자가 온 거예요. 이번엔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같은 아이디, 같은 비밀번호. 근데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30일 후 삭제됩니다. 이 한 줄이 추가돼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스팸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 저에게 뭔가를 알려주려는 거였어요. 근데 누가? 왜? 무슨 내용일까? 제 손은 떨렸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아이디로 로그인을 시도했어요.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저 박도연. 올해 30살이에요. 믿기 힘들겠지만 전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나요. 넓은 거실, 따뜻한 난방, 항상 냉장고에 가득했던 과일들. 아버지는 건설회사 다니셨고 어머니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셨어요. 매일 저녁 가족끼리 밥 먹으면서 하하호호 웃던 기억. 그게 제 전부였죠. 근데 그 행복이 딱 10살까지였어요. 2005년 5월 17일. 그날 부모님은 지방 출장을 가셨어요. 함께 차를 타고 가시다가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대요. 그 자리에서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전 그날 친구네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경찰 아저씨가 데리러 왔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어요. 장례식장에서. 근데 슬퍼하는 척만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 집 재산 얼마나 남았나? 일주일 뒤부터 하나둘씩 집안 물건들이 사라졌어요. 도연이 학비 마련한다고 이러면서요. 집도 팔렸어요. 은행 빚이 있다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빚 같은 건 없었어요. 다 친척들이 해먹은 거였죠. 12살 때부터 전 고모네 다락방에서 살았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학교 끝나면 설거지하고 청소했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독립했어요. 아니, 쫓겨났다는 게 맞겠네요. 그때부터 편의점 알바, 주유소 알바, 새벽 배송. 안 해본 게 없어요. 대학은 못 갔죠. 등록금이 어디 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좋은 회사 들어가고, 연애하고, 결혼 준비하는데, 전 여전히 월세방에서 컵라면 먹으며 살았어요. 그렇게 20살, 25살, 30살. 시간만 흘렀습니다. 부모님 생각? 매일 했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돌아오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 문자를 받기 전까지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문자에 적힌 사이트 주소를 쳤죠. 오래된 디자인의 로그인 창이 떴어요. 2000년대 초반 스타일이더라고요. 아이디 입력, 비밀번호 입력, 엔터. 잘못된 비밀번호입니다. 분명 똑같이 쳤는데 다시 천천히 입력했어요. 이번엔 대소문자까지 정확하게. 띠링. 로그인 되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박수영의 일기장. 박수영. 그건 우리 엄마 이름이었어요. 화면엔 파일 목록이 쭉 나열돼 있었어요. 2004년 1월, 2004년 5월, 2005년 3월.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제일 최근 파일을 클릭했죠. 그리고 엄마의 글씨체가, 아니, 타이핑된 글이지만 엄마의 말투가 그대로 담긴 일기가 펼쳐졌어요. 2005년 4월 30일. 도연이가 이 글을 읽을 땐 아마 30살이 됐겠지. 엄마는 네가 20살 때 읽을까, 30살 때 읽을까 고민하다가 30으로 정했어. 그때쯤이면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알 테니까. 도연아, 엄마 아빠가 사고로 죽었다는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돼.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뭐라고? 사고가 아니라고? 우리가 죽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있었어. 차 브레이크가 풀려 있었고, 누군가 집 앞을 계속 서성거렸어. 보험 설계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고액 보험 가입을 강요했고, 아빠는 처음엔 우연이라고 했지만, 마지막 주엔 표정이 심각해졌어. 우리 둘 다 느꼈어.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걸.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럼 그동안 친척들이 한 말은? 불운한 사고라던 그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도연아, 우리가 모은 재산은 절대 작지 않아. 부동산, 예금, 주식, 금. 네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근데 우리가 죽으면 친척들이 다 가져갈 거야. 그래서 숨겨뒀어. 이 일기장에 모든 정보가 있어. 은행 계좌번호, 금고, 위치, 부동산 등기부 사본. 네가 30이 되면 자동으로 이 사이트 정보가 전송되도록 설정해뒀어. 엄마 아빠의 오랜 친구가 도와줬어. 그 사람만 믿어. 그 순간 채팅창에 알람이 떴어요. 접속자 2명. 뭐? 저 말고 누가 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가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날 밤 새벽까지 일기를 다 읽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꼼꼼한 분이셨어요. 모든 게 기록돼 있었죠. 첫 번째 강남 오피스텔 3개. 2002년에 아빠가 미래를 내다보고 샀어. 당시엔 싸게 샀는데 지금은 얼마나 올랐을까? 제가 검색해봤어요. 지금 시세로 각각 8억, 9억, 7억. 총 24억이었습니다. 두 번째 은행 금고. 은행 강남역 지점 3층 금고 247번.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안에 금괴 10kg이 있어. 금 시세를 찾아봤어요. 10kg이면 약 8억 원. 세 번째 해외 계좌. 싱가포르 DBS 은행 계좌에 달러로 50만 불러 얻었어. 환율 생각하면 대충 계산해도 7억. 네 번째 삼성전자 주식 5천주. 2003년에 한 주당 30만 원 주고 샀어. 도연아, 절대 팔지 마. 배당금만 받아도 될 거야.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 정도니까 3억 5천. 다 합치면 40억이 넘었습니다. 40억. 저는 지금까지 월 180만 원 받으며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40억을 남겨주셨다고? 근데 기쁨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어요. 그럼 친척들은? 그동안 저한테 넌 물려받을 게 하나도 없어라며 무시하던 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고모였습니다. 도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20년 만에 처음 듣는 상냥한 목소리였어요. 잘 지내는데요. 아, 그게 고모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도연이가 이제 30인데 밥이라도 한번 먹자. 이상했어요. 고모는 제 생일도 기억 못하는 사람인데. 고모,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좀 챙겨야지. 가족? 지난 20년간 전 가족이 아니었는데요. 저 바빠서요. 끊을게요. 아, 잠깐. 도연아, 혹시 최근에 뭐 특별한 거 받은 거 없니? 문자라든지. 심장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아니요. 없는데요? 그래. 그럼 됐어. 나중에 또 연락할게.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이모. 하나같이 20년 만에 연락이 온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절 막으려는 거겠죠.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이트 접속자 2명이라던 그 표시. 설마 친척 중 누군가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그 친구라는 사람이 배신한 건가요? 혼란스러웠어요. 누굴 믿어야 할지 몰랐죠. 근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절대로 이 재산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 목숨 걸고 지키신 거잖아요. 다음날 출근길이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무심코 넘겼죠. 출근 시간이니까 사람 많은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제가 멈추면 그 발소리도 멈췄어요. 제가 다시 걸으면 다시 들렸고요. 슬쩍 뒤돌아봤어요. 검은색 패딩 입은 남자가 휴대폰 보는 척하고 있더라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날 따라오는 건가? 편의점으로 급하게 들어갔어요. CCTV도 있고 사람도 있으니까 안전하겠죠. 음료수 하나 집어들고 계산하는 척하면서 밖을 봤어요. 그 남자가 편의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담배 피우는 척하면서 계속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완전 소름 돋았어요. 저는 뒷문으로 나가서 뛰었어요. 골목길로, 이면도로로 정신없이 뛰었죠. 회사에 도착해서 겨우 숨을 돌렸어요. 근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봤는데 문자가 20통 넘게 와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들이었어요. 재산 혼자 먹으려고? 크크, 네가 받을 자격 있어? 부모님이 널 사랑했을까? 조용히 포기해.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어.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뭔가 싶었죠. 누가 이러는 거예요? 친척들인가요?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분명 잠그고 나왔는데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집안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서랍은 다 뒤집어져 있고 옷장은 열려 있고 침대 매트리스까지 들쳐져 있었어요. 뭔가를 찾았던 거죠. 아마도 부모님의 일기와 관련된 단서를.
다행히 노트북은 제가 가지고 다녔어요. 그것만은 안전했죠. 그런데 책상 위에 메모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다음은 내 차례야. 완전 공포영화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문 앞에 의자를 쌓아놓고 불 다 켜놓고 뜬 눈으로 밤을 샜죠.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도연 씨죠? 남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 누구세요? 자세한 건 말 못하고요. 충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모님 재산 포기하세요. 왜요? 그게 제 거잖아요. 도훈 씨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근데 말이죠. 세상엔 내 거라고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친척들이에요? 총명하시네요.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박도연 씨, 당신 혼자서 싸우기엔 상대가 너무 세요. 그냥 조용히 돈 좀 받고 손 떼세요. 그게 서로 편해요. 싫은데요? 후회하실 겁니다.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무서웠죠.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동시에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 부모님 죽이고 재산 가로채고, 이제 절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절대로. 저는 결심했어요. 싸우겠다고. 끝까지. 근데 어떻게?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야 했어요. 엄마 일기에 적힌 첫 번째 재산, 은행 금고. 금괴 10kg이 거기 있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20년이 지났어요. 금고가 아직 있을까요? 그리고 은행에서 제가 소유주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일단 은행으로 갔어요. 강남역 지점. 엄청 큰 건물이었어요. 3층으로 올라가니 VIP 라운지가 있었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저 금고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요. 금고 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247번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몇 번 두드렸어요. 그러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죄송한데요. 이 금고는 현재 사용 중지 상태입니다. 네? 왜요? 소유주분이 2005년에 사망 처리가 되어서요. 그 이후로 접근 기록이 없어서 자동으로 동결됐습니다. 소유주가 박수영 씨 맞죠? 어떻게 아세요? 제 어머니예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상속인이신가요? 네.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엄마 사망 신고서, 그리고 일기에 적힌 비밀번호 메모. 비밀번호는 951203이에요. 제 생일이거든요. 직원이 확인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근데 금고를 여시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해요. 상속증명서, 인감증명서.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 정도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죄송합니다. 규정이라서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2주.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근데 직원이 뭔가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참고로, 최근에 다른 분도 이 금고에 대해 문의하셨어요. 네? 누가요? 고객 정보라 알려드릴 순 없지만, 자칭 고모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모. 역시 그 사람이었어요. 언제요? 일주일 전쯤요. 근데 증명서가 없어서 돌려보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아직 금고는 안전한 거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변호사 선임하시면 좀 더 빠를 거예요. 법무법인에 의뢰하시면 일주일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변호사. 돈이 들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바로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상속 전문 변호사였죠. 이 정도면 어렵지 않아요. 명백한 상속 케이스니까요. 착수금 200만 원에 성공 보수 5%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좋아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변호사가 일을 빠르게 처리해줬어요. 법원에서 상속 증명서를 받고 은행에 제출하고 딱 5일 만에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과 변호사가 함께 동행했어요. 규정상 혼자 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리고 안에 반짝이는 금괴들이 보였습니다. 10개, 각각 1kg씩. 제 평생 처음 보는 진짜 금이었어요. 감정이 필요하시면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감정 결과 순금 99.9% 확인. 시세로 약 7억 9천만 원.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부모님이 정말 저를 위해 이렇게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고객님, 금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행 금고에 보관하시거나 매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관할게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금괴는 다시 금고에 넣고 이번엔 제 명의로 새 비밀번호를 설정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고모였습니다. 도연아, 너 요즘 뭐하니? 일하죠. 혹시 은행 같은 데 간 적 없니? 역시 감시당하고 있었어요. 왜요? 제가 어디 가든 고모랑 상관없잖아요. 아니 그게. 도연아, 고모가 솔직히 말할게. 너 엄마가 금고 하나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거 원래 가족 공동 재산이거든. 무슨 소리예요? 제 엄마 명의라면서요? 그래도 가족끼리 나눠야지. 법적으로 전 단독 상속인이에요. 고모는 아무 권리 없어요. 이 자식이. 네가 혼자 다 먹으려고. 목소리가 확 바뀌었어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네. 제 거니까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첫 번째 승리였으니까요. 금고를 확보한 뒤 저는 다시 엄마의 일기를 자세히 읽었어요. 이번엔 사고 직전 부분을 집중해서 봤죠. 2005년 4월 15일. 오늘 차 정비소에 갔다. 브레이크 라인이 헐거워져 있었다고 한다. 정비사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누가 일부러 만진 것 같다고 했다. 2005년 4월 20일. 집 앞에 검은색 소나타가 계속 서 있다. 어제도 봤고 오늘도 있다. 번호판을 메모해뒀다. 34호 7823. 2005년 4월 28일. 보험 설계사라는 남자가 또 찾아왔다. 이번이 세 번째다. 5억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하라고 계속 조른다. 수익자는 동생들로 하라고 한다. 이상하다. 왜 우리 아들이 아니라 동생들이지? 당연히 거절했다. 2005년 5월 1일. 남편이 회사에서 이상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가 떨어질 뻔했다고. 안전모를 쓰고 있어서 다행이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일이 겹친다. 2005년 5월 10일. 결심했다. 만약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도연이가 모든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오늘 남편의 대학 친구 정민호 변호사를 만났다. 그분만 믿을 수 있다. 모든 재산을 비밀 계좌와 금고로 옮기기로 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그리고 도연이가 30살 되는 날 자동으로 정보가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여기서 저는 멈췄어요. 정민호 변호사. 이분이 부모님을 도운 그 친구구나. 그럼 이분한테 연락해야 해요. 혹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일기 마지막 페이지에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정민호 변호사 010-1234-0000.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중년 남자 목소리였어요. 저, 혹시 정민호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박도연이라고 합니다. 박수영 씨의 아들인데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 씨? 정말 도연이? 네, 맞아요. 드디어, 드디어 연락이 오는구나.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아니, 우리 사무실로 오시는 게 안전할 것 같네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오늘 밤 9시에 올 수 있어요? 네, 갈게요. 조심해서 오세요. 뒤따라오는 사람 없는지 꼭 확인하고요. 그날 밤, 저는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정말로 누가 따라오는지 계속 확인했죠.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 오래된 빌딩 5층에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 나타났어요. 안경을 쓰고 계셨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도연 씨 정말 수영 씨를 닮았네요. 변호사님이 제 얼굴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들어오세요. 할 얘기가 많아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 부모님이 20년 전에 제게 맡긴 거예요. 당신이 30살 되면 전해주라고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증권, 은행 통장 사본, 그리고 사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 USB. 이게 당신 부모님 차에 있던 블랙박스예요. 경찰은 사고로 처리했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고 확신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다고. 손이 떨렸어요. USB를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각오는 하세요. 충격적일 거예요. 노트북에 USB를 꽂았어요. 영상이 재생됐어요. 고속도로였어요. 부모님 차가 3차선을 달리고 있었죠. 아빠가 운전하시고 엄마가 조수석에 앉아 계셨어요. 평범한 주말 오후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큰 트럭이 빠른 속도로 따라왔어요. 트럭이 부모님 차를 바짝 추격했어요. 아빠가 속도를 높였어요. 피하려는 듯 했죠. 근데 트럭이 옆으로 붙더니 밀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예요? 일부러 미는 거잖아요. 계속 보세요. 부모님 차가 중앙선을 넘었어요. 반대편에서 다른 트럭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충돌. 화면이 흔들리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은 검은 화면. 저는 입을 막았어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처음 트럭 번호판 봤어요? 변호사님이 영상을 되돌렸어요. 트럭 뒷면이 확대됐어요. 번호판 45국 8234. 이 번호로 추적했어요. 트럭 소유주는 당신 큰아버지 회사명이었어요. 뭐라고요? 큰아버지가 당시 운송회사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 회사 소속 트럭이었죠. 머리가 멍했어요. 큰아버지가 부모님을 죽인 거예요? 왜요? 왜 그랬어요? 돈이죠. 당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이 친척들한테 넘어갈 거라 생각한 거예요. 당시 당신은 10살짜리 아이였고 법적 대리인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재산을 관리하고 나눠 먹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왜 경찰은 이걸 못 찾았어요? 블랙박스가 심하게 파손됐었어요. 경찰은 복구를 포기했죠. 근데 제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복구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알 준비가 될 때까지요. 그럼 이제 이걸 경찰에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공소시효가 문제예요. 살인죄는 15년인데 이미 지났어요. 형사처벌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민사로 가는 겁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재산 환수 소송. 지난 20년간 친척들이 가져간 모든 재산을 돌려받는 거죠. 승산 있어요? 변호사님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있죠. 저는 20년간 이 소송을 준비해 왔어요. 모든 증거를 다 모았습니다. 친척들의 재산 이동 기록, 통장 내역, 부동산 거래 내역. 다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뜨거운 뭔가가 타올랐어요. 분노였어요. 그리고 결이었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제가 뭘 해야 해요? 일단 모든 재산을 먼저 확보하세요. 오피스텔, 주식, 해외 계좌. 전부 당신 명의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송을 시작해요. 그들이 빼앗아간 것까지 전부 되찾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근데 우리가 이길 겁니다. 반드시.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어요. 이건 단순히 재산 싸움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는 싸움이었죠. 그리고 살인자들을 심판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재산 회수 작전이 시작됐어요. 정 변호사님과 저는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1단계 오피스텔 세채 등기 회복. 강남 오피스텔 세채는 원래 엄마 명의였어요. 근데 부모님 사망 후 고모 명의로 넘어갔었죠. 고모는 관리 목적이라며 등기를 가져갔었대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불법 이전이었어요. 정 변호사님이 법원에 등기 말소 소송을 냈어요. 증거는 충분했어요. 엄마의 일기, 원본 구매 계약서, 당시 자금 출처 증명. 2주 만에 1차 승소. 법원은 고모에게 등기를 제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어요. 고모가 버텼죠. 항소하겠다고. 근데 저희는 한 수 더 떴어요. 고모가 그동안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받은 월세, 보증금 내역을 다 확보한 거예요. 20년간 매달 200만 원씩 받으셨죠? 총 4억 8천만 원. 부당이득입니다. 전부 반환하셔야 해요. 고모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결국 합의했어요. 오피스텔 세채 등기, 이전 부당이득금 3억 원 지급. 첫 번째 승리였죠. 2단계 주식 회수. 삼성전자 주식 5천주. 이건 아버지 명의였는데 사망 후 작은아버지가 가져갔어요. 당시 주가가 30만 원이었으니까 15억 정도였죠. 근데 지금은 주가가 7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3억 5천만 원이에요. 작은아버지는 이미 일부를 팔아먹었었어요. 2천주 정도만 남아있었죠.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 변호사님이 주식 부당 취득 소송을 냈어요. 그리고 이미 판 주식에 대해선 현재 시세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작은아버지가 발악했어요. 나도 도연이 키우느라 돈 많이 썼어. 양육비 받아야지. 양육비요? 증거 있으세요? 변호사님이 차갑게 물었어요. 도연 씨는 12살부터 고모네 집에서 살았고 18살부터는 독립했습니다. 작은아버지 댁에서 산 기간은 딱 3개월입니다. 그 기간 동안 지출한 양육비 영수증 있으시면 제출하세요. 당연히 없었죠. 법원은 저희 손을 들어줬어요. 남은 주식 2천주 반환 판 주식에 대한 시세 차액 보상 9억 원. 작은아버지는 집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했어요. 솔직히 속이 시원했어요. 3단계 해외 계좌. 싱가포르 DBS 은행 계좌. 이건 좀 복잡했어요. 해외 계좌라 상속 절차가 까다로웠거든요. 정 변호사님이 국제법무법인과 협력해서 처리했어요. 싱가포르 법에 따라 상속 신고를 하고 한국 법원에 상속 증명서를 번역 공증해서 제출했죠. 3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성공했어요. 계좌에는 정확히 52만 달러가 있었어요. 이자가 붙어서 원금보다 늘어난 거죠. 한국 돈으로 약 7억 원. 이건 온전히 제 계좌로 이체됐어요.
아무도 손대지 못한 유일한 재산이었죠. 4단계 친척들이 빼돌린 현금 추적.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직후 집에 있던 현금, 귀금 속 골동품들이 다 사라졌었거든요. 친척들이 장례 비용이라며 가져간 거였어요. 근데 실제 장례 비용은 500만 원 정도였대요. 나머지는 다들 나눠 가진 거죠. 정 변호사님이 각 친척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20년 전 가져간 재산 목록을 제출하시오.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대부분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소송을 걸었어요. 이모, 외삼촌, 고모부, 총 7명. 법정에서 그들은 발뺌했어요. 기억 안 나요. 그런 거 안 가져갔어요. 증거가 있어요? 근데 저희한테 비밀 무기가 있었어요. 엄마의 일기예요. 엄마는 집안 재산을 꼼꼼하게 기록해뒀었거든요. 거실 장롱 위 금반지 5돈, 서재 금고 속 현금 3천만 원, 침실, 서랍 속 다이아몬드 목걸이. 전부 사진까지 찍어서 저장해 놨어요. 변호사님이 법정에서 이 증거를 제출했을 때 친척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결국 6명이 합의했어요. 총 회수 금액 2억 3천만 원. 한 명은 끝까지 버텼어요. 큰아버지였죠. 부모님을 죽인 바로 그 사람. 5단계 큰아버지와의 최종 대결. 큰아버지는 달랐어요. 다른 친척들처럼 쉽게 굴복하지 않았죠. 그는 변호사를 3명이나 고용했어요. 그리고 맞소송을 걸었어요. 박도연의 부당한 재산 청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황당했어요. 오히려 저를 고소한 거예요. 법정에서 큰아버지는 당당했어요. 저는 조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재산을 관리했을 뿐입니다. 도연이가 어렸을 때는 제대로 관리 못할까봐 제가 맡았던 거예요. 그럼 왜 도연 씨가 성인이 된 후에도 돌려주지 않으셨죠? 정 변호사님이 물었어요. 연락이 안 됐어요. 도연이가 어디 사는지 몰랐고. 거짓말입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냈어요. 도연 씨의 주민등록 주소는 계속 그대로였습니다. 찾으려고만 했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피고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죠. 큰아버지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변호사님이 USB를 제출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이었어요. 법정에 영상이 재생됐을 때 방청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트럭이 부모님 차를 의도적으로 미는 장면. 그리고 트럭 번호판. 이 트럭은 피고 소유의 운송회사 차량입니다. 그리고 당일 운전자는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고의 회사 직원 김모 씨였습니다. 사고 일주일 후 김 씨는 갑자기 1억 원을 받고 퇴사했습니다. 출처는 피고의 개인 계좌였죠. 법정이 술렁였어요. 큰아버지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피고는 형제의 죽음으로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아들을 20년간 방치했죠. 이제 묻겠습니다. 양심이 있으십니까? 큰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재판은 우리가 이겼어요. 판결문.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3억 원, 현금 5억 원, 위자료 2억 원, 총 10억 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라. 법정을 나오는 큰아버지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봤죠. 정의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날 밤, 정 변호사님과 작은 술집에서 소주 한잔 했어요. 고생하셨어요, 도연 씨. 변호사님이 더 고생하셨죠. 이제 끝났어요.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자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재산을 되찾은 건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었어요.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것. 정 변호사님은 말렸어요. 도연 씨, 이미 다 끝났어요. 법적으로 이겼고 재산도 돌려받았잖아요. 이제 그냥 조용히 사세요. 아니에요. 부모님의 명예가 아직 회복 안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난 20년간 친척들은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박수영 부부는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빚지고 사고 났다. 자식 생각도 안 하고 무책임했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을 거예요.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어쩌려고요? 기자한테 제보할 거예요. 모든 진실을. 도연 씨, 괜찮아요. 저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일주일 후 한 기자분과 만났어요. 탐사보도로 유명한 분이었죠. 저는 모든 자료를 넘겼어요. 블랙박스 영상, 법원 판결문, 엄마의 일기, 친척들의 부당재산 취득 내역. 기자님이 자료를 보더니 눈빛이 변했어요. 이거 완전 특종인데요? 보도해 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이런 사건이 묻혀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2주 후 기사가 떴어요. 단독 부모 죽이고 재산 가로채. 20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 진실. 기사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댓글이 폭발했어요. 와, 이게 진짜 실화야? 영화 같은데. 큰아버지가 진짜 살인자네. 감옥 가야 하는 거 아냐? 20년간 혼자 버틴 도연 씨 진짜 대단하다. 응원합니다. 친척들 명단 공개 안 돼요? 이런 쓰레기들 얼굴 봐야 하는데.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저희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수 있으세요? 고민했어요. 얼굴 공개는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정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도연 씨 얼굴 공개하면 친척들 얼굴도 공개해야 해요. 그럼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될 겁니다. 그게 원하는 복수예요? 아니요. 저는 그냥 진실만 알리고 싶어요. 그럼 음성 변조하고 실루엣 처리해서 나가세요. 결국 TV에 출연했어요. 인터뷰 내용. 부모님은 항상 저를 사랑하셨어요. 제가 30살 되면 모든 걸 물려주려고 20년 전부터 준비하셨죠. 근데 친척들은 그걸 가로챘어요. 그리고 저를 버렸죠. 전 20년간 혼자 살았어요. 때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고 월세 내려고 밤새 일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친척들은 제 돈으로 편하게 살았어요. 진행자가 물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후련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죄송해요. 이제서야 진실을 밝혀드려서.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이 들끓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어요. 살인 방조 혐의 박모 씨 처벌해주세요. 공소시효 폐지하고 재수사해주세요. 서명이 10만 명을 넘었어요.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어요. 비록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진상규명은 할 수 있다며. 그리고 한 달 후 검찰이 발표했어요. 고 박수영, 박진우 씨 사망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계획된 범죄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나 민사상 책임은 인정됩니다. 그날 저는 부모님 산소에 갔어요. 20년 만에 처음 가는 거였어요. 묘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 다 끝났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지킬게요. 엄마, 아빠가 남겨주신 것들.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도연아. 고생했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되찾은 후 제 통장 잔고는 이랬어요. 현금 약 23억 원, 부동산, 오피스텔 세 채 시세 24억 원, 주식 삼성전자 2000주 약 1억 4천만 원, 금괴 10kg 약 8억 원, 합계 약 56억 원. 평생 월 180만 원 받으며 살던
제가 갑자기 56억을 가지게 된 거예요. 솔직히 실감이 안 났어요. 처음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멍하니 통장만 쳐다봤죠. 정 변호사님이 조언해줬어요. 도연 씨, 이제 삶을 설계하세요. 부모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내 집 마련. 20년간 월세방, 고시원, 반지하 떠돌아다녔죠. 이제 제 집을 가질 수 있었어요. 너무 큰 집은 부담스러워서 강남 근처 작은 아파트 하나 샀어요. 30평 정도. 가격은 12억 원. 생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긴 거예요. 이사하는 날 현관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이게 내 집이구나. 눈물이 났어요. 두 번째, 공부. 전 대학을 못 갔었어요. 이제 할 수 있었죠. 30살에 대학 입학은 늦었지만 사이버 대학에 등록했어요. 경영학과요. 부모님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싶었거든요. 첫 수업을 듣는 날 가슴이 뛰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다 어렸지만 상관없었어요. 전 제 꿈을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세 번째, 직장. 편의점 알바는 그만뒀어요. 근데 완전히 놀고 싶진 않았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작은 카페를 하나 열었어요. 엄마가 옛날에 하시던 것처럼. 위치는 대학가 근처로 정했어요. 저처럼 힘들게 사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주고 싶었거든요. 카페 이름은 수영의 집으로 지었어요. 엄마 이름이죠. 오픈 첫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커피를 내리면서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손님들한테 따뜻한 커피 한 잔 건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네 번째, 친구. 20년간 전 친구가 없었어요. 항상 일하느라 바빴고 관계 맺을 여유가 없었죠. 근데 이제는 달랐어요. 카페에서 만난 단골 손님들과 조금씩 친해졌어요.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수다도 떨고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특히 한 분이 기억에 남아요. 같은 나이 여자분이었는데 작은 서점을 운영하시더라고요. 도연 씨,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 봤을 땐 되게 어두워 보였는데. 그랬어요? 네. 근데 요즘은 웃는 얼굴이 좋아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 나도 웃을 수 있구나. 행복해질 수 있구나. 다섯 번째, 나눔. 재산이 생기고 나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기부였어요. 저처럼 힘든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고아원에 1억 원을 기부했어요. 장학재단에 2억 원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정기 후원도 시작했죠. 처음엔 내가 이럴 자격이 있나 싶었어요. 근데 정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도연 씨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부모님도 원하실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부모님은 평생 따뜻한 분들이셨으니까요. 어느 날 고아원에서 감사 편지가 왔어요.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쓴 거였어요. 도연 아저씨 고마워요. 저도 나중에 아저씨처럼 착한 어른이 될게요. 그 편지를 읽고 울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여섯 번째, 사랑. 아직 연애는 안 했어요. 근데 괜찮아요. 서두르지 않으려고요. 일단 저 자신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거든요. 20년간 저는 저를 미워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불행할까? 근데 이제는 알아요. 전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정말 행운아였죠. 그 사랑이 20년이란 시간을 넘어서 저를 지켜줬으니까요.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지. 그날이 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가끔 궁금했어요.
친척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일부러 찾아보진 않았지만 소식이 들려왔어요. 큰아버지, 10억 원을 갚으려다 집을 팔았대요. 지금은 작은 투룸에서 부인과 단둘이 산대요. 아들, 딸이 있었는데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아버지가 한 짓을 알고 실망한 거겠죠. 회사도 망했어요. 직원들이 다 떠났거든요. 누가 살인자 밑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6개월 전이었어요.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는데 완전 늙어 보이더라고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죠. 복수? 이미 끝났어요. 고모. 3억 원 갚고 오피스텔도 빼앗기고 지금은 지방 소도시로 내려갔대요. 고모부랑 이혼했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돈 때문에 싸우다가 갈라섰다나. 한때는 명품백 들고 다니며 잘난 척하던 고모였는데 인생 참 아이러니해요. 작은아버지. 집 팔아서 9억 원 갚고 빚까지 졌대요. 지금은 작은 식당을 한다고 들었어요. 치킨집이던가. 한 번은 카페로 문자가 왔어요. 도연아, 작은아버지다. 한 번만 만나자. 사과하고 싶다. 읽고 차단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 20년 전에 하셨어야죠. 나머지 친척들. 다들 조용히 살고 있어요. 제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봐선 부끄러운가 봐요. 명절에도 연락 없고 모임도 없고 가족이라는 이름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솔직히 서운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가족은 저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 가족은 부모님, 정 변호사님, 그리고 지금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에요. 혈연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지금 제 삶은 완벽해요. 아니, 완벽하진 않지만 행복해요. 가끔 밤에 잠 못 들 때가 있어요. 20년 전 그날 만약 부모님이 안 돌아가셨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부모님은 떠나셨지만 사랑은 남아있다는 걸. 56억이라는 재산도 물론 소중해요.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진짜 유산은 첫째, 포기하지 않는 힘. 20년간 버틸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이 저를 사랑했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믿음이 절 지켜줬죠. 둘째, 정의를 향한 용기.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용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셋째, 진짜 가족의 의미.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정 변호사님처럼 20년을 기다려준 분이 진짜 가족이에요. 넷째, 나눔의 가치. 받은 사랑은 흘려보내는 거라는 것. 그게 부모님이 원하시던 삶이었다는 것. 이 모든 게 부모님이 남겨주신 진짜 유산이에요. 저는 오늘도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요.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해요. 퇴근 후엔 공부하고, 주말엔 봉사활동도 가고,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가요. 가끔 부모님 산소에 가요. 그리고 말해요. 엄마,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두 분이 지켜주신 삶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여러분께도 말하고 싶어요. 만약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아요. 저처럼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버티세요. 싸우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 사랑이 언젠가 당신을 구할 거예요. 저처럼요. 오늘도 저는 엄마가 좋아하시던 노래를 틀어요. 카페에서 손님들과 함께 들으며 부모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요. 엄마, 아빠, 저 정말 괜찮아요. 이제 웃을 수 있어요.
행복해요. 바람이 불면 부모님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사랑해. 여러분,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지금,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내일은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박도연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감사합니다.